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은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챕터는 이제 신제품 개발 쪽에서 최근에 가장 최신 트렌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니즈 베이스드 NPD는 앞서 얘기했지만 New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 개발의 약자입니다. Needs Based NPD와 Seeds Based NPD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 기준은 개발하는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Needs Based NPD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Needs Based NPD는 우리 마케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제품 개발 접근 방법인데요. 그 절차는 매우 교과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시장 환경 분석을 하죠. 우리 원론 시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환경 분석이었잖아요.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NPD의 경우에는 현재 그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객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시장 환경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 환경 분석에서는 보통 이제 트렌드 분석,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점점 더 선호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onomic Analysis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환경 분석입니다. 현재 고객들, 소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또 데모그래픽한 특징들, 어떤 소비 그룹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컬처럴 분석, 다시 말하면 이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변화되고 있는 사회 문화가 우리 산업에, 그리고 우리 제품에는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또 시장 분석도 여기서는 이제 마켓 어널리시스에 이제 넣었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과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타겟 고객을 정하는 거죠. 그 타겟 고객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타겟 고객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절차들, 시장 세그별 매력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타겟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당 타겟의 니즈 분석이 들어가죠. 특히 이 타겟에 해결되지 않은 언맷 니즈를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 방문원들이 있어요. 인터뷰도 있고, 설문 서베이도 있고, 관찰 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 우리 앞서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니즈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게 되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정의하죠. 그리고 제품 정의가 되고 나면 이 제품이 실제로 이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반적인 시장 환경 분석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제품 입장에서. 그게 이제 Five Driving Forces 같은 거, SWOT 같은 거, 이런 것들. PBA는
Product Value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뭐, 어찌됐건 간에, 소위 그 포지셔닝 쪽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이 제품이 다른 제품 대비 어떤 차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죠.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Product Definition과 USP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Product Concept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Product Concept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성적 그런 평가,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자, 런칭하자, 출시하자. 이걸 우리가 go, no go decisio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얼려먹는 세븐이라고 하는 요구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려먹는 세븐이라고 하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얼려먹는 세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 입장에서 시장 분석을 합니다. 시장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분석이나 이걸 봤더니 점점, 전통적인 요구르트의 수요는 좀 줄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위성을 시장 환경 분석에서 이제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타겟을 봤더니 전통적으로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 예, 그리고 회사원들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왜냐면 배달하시는 야쿠르트 사모님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야쿠르트 사모님들이 보통 접근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집에 아파트에서 배달을 하거나 회사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주부 아니면 직장인인데 시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따져보면은 지금 학생들, 대학생이나 또는 초등학생들, 사실 이 두 집단은 제대로 공략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을 공략하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타겟들, 초등학생들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학생들의 니즈 중에 언맨 니즈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봤더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잘 많이 못 먹는 이유가 부모님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를 좀 자제시키는 거죠. 예. 돈을 잘 안 주신다거나 아이스크림 집으면 이제 못 사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는, 더 많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언맨 니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프로덕트 데피니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는 몸에 나쁘다는 그런 이제 시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갑고 소위 달달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사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산업계에서의 정의는 좀 달라요. 특정 빙과류 내에 유제품이 몇 % 이상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은 결국에는 차갑고 그리고 달면 그러면 다 아이스크림이죠 사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 결국에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차고 달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어떤 산업계의 정의를 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 요구르트도 얼려서 먹으면 차갑고 달달한 건 똑같죠. 예.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요구르트에 이제 독특한 그 향과 맛이 좀 들어가죠.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 우유를 가지고 얼리나 요구르트를 가지고 얼리나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과 아이들의 그 욕구를 둘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얼려 먹는 요구르트를 출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려 먹는 요구르트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컨셉들이 잡히죠. 뭐 파우치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먹으니까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빨아먹는 거 좋아하니까 파우치 형태에다가 이제 빨아먹게 그렇게 만들면은 될 것 같다 해서 그 아이들용 얼려먹는 세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프로덕트 데피니션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기존 아이스크림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키가 되는 그 USP는 뭡니까? 결국에 뭐 달달하고 맛있고 시원하고 이건 똑같은데 몸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USP, 몸에 좋은 그런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뭐 아침마다 그 요구르트 자꾸 먹이는데 애가 잘 먹지 않고 뭐 이러는 경우에 아주 그 아이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그 쉽게 아이들은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엄마는 아이한테 먹이고 싶었던 요구르트를 먹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 얼려 먹는 뭐 세븐이라고 하는 제품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USP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컨셉을 뭐 그 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꽤 괜찮다. 그래? 그럼 우리 출시하자 해서 출시를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이제 니즈 베이스드 NPD인데, 이게 우리가 마케팅이나 뭐 경영학에서 신제품 개발할 때 가장 뭐라고 하나, 대표적인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신제품 개발 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즈 베이스드 NPD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주로 많이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냐,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시즈 베이스드 NPD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얼려먹는 세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시즈 베이스드 NPD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제 뭐 예를 들어 시즈 베이스드 NPD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기술 관점에서 뭐 새로운 성분이 개발됐다거나 뭐 새로운 제조 공법이 개발됐다거나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즈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시즈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우리가 그 니즈 베이스드 NPD에서는 특정 그 고객을 정하고 그 정해진 고객의 언맨 니즈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지만, 여기선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물성을 뭐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바꿔보는 거죠. 예.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이제 조금 이따 다음에 얘기할 그 역발상
의 경우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 물리적 어떤 그 특성을 이렇게 쉽게 이거 바꿔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요구르트 하면은 대부분 호상 요구르트와 액상 요구르트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호상 요구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떠먹는 요구르트고, 액상 요구르트는 이제 마시는 요구르트인데, 떠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먹는 방법을 바꿔본다면 씹어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씹어 먹는다는 게, 씹어 먹으려면은 좀 딱딱해야 되겠죠. 딱딱하지 않으면 씹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구르트를 얼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씹어 먹는 게 이거 말고도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타블렛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을 고려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요구르트 자체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알약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형태로 나가면은 어떨까? 그런데 그 달달하고 그 차갑고 딱딱한 그런 것을 깨물어 먹는 걸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 적절한 고객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밸류 매칭의 이제 과정인데,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니즈 분석을 한 뒤에 그 니즈 중에서 이런 제품, 이런 그 시즈 아이디에이션이 나왔던 그런 특징들을 좋아할 만한 그런 잘 맞는 니즈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와 매칭이 되는 그런 니즈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결국엔 뭐 씹는 거 좋아하고 찬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로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는 니즈 베이스드 NPD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솔루션으로서 파우치 형태에 얼려서 약간 깨물어 먹듯이 빨고 깨물어 먹는 그런 이제 이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뒤의 과정은 니즈 베이스드 NPD랑 똑같이 USP를 선정을 똑같이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품 컨셉을 잡아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좋으면 결국에 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즈 베이스드 NPD와 시즈 베이스드 NPD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니즈 베이스드 NPD가 논리적으로 볼 땐 굉장히 바람직해요. 예. 거꾸로 어떻게 보면 시즈 베이스드 NPD는 너무 그 고객 생각보다는 뭐 자칫하다가는 기술 주도적인 아이디어로 신제품이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시즈 베이스드 NPD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신제품 개발은 오로지 그 타겟 정하고 타겟 고객의 니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기업체들과 만나서 제품 개발과 관련된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는 시즈 베이스드 NPD로 나온 그 성공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니즈 베이스드 NPD로 나온 그 개발된 제품과 시즈 베이스드 NPD로 나온 제품들을 보면 약간의 그 어떤 차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즈 베이스드 NPD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그 컨티뉴스 이노베이션에 해당되는 INP들이 주로 개발이 많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파격적인 제품이 아니라 기존 제품을 개선한 또는 이제 수정한 그런 제품들을 개발된 제품들을 보면
니즈 베이스드 MPD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RNP, Really New Product, Discontinuous Innovation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RNP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즈 베이스드 MPD로 개발된 경우들이 아주 눈에 띄게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조건 뭐 니즈 베이스드 MPD로 우리가 해야지 된다.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Continuous Innovation, 시장이 성숙 시장에서 소위 좀 개선하는 그런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니즈 베이스드 MPD가 맞지만 혁신 시장에서 아주 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RNP를 개발할 때는 사실 시즈 베이스드 MPD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마케팅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모르고 있고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주 테마가 사실은 그 신제품 개발에서 이제 혁신 제품들이죠. 네, 특히 요즘은 신시장, 그 혁신을 통한 그 신시장 개발이 더 큰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신시장을 개발하는데 적절한 시즈 베이스드 MPD를 좀 더 강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차가 꽤 많은데 사실 이 중에 핵심은 이제 그 아이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니즈 베이스드 MPD나 개발하는 그 순서, 절차는 좀 다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액티비티는 사실 같거든요. 예, 대부분.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다른 부분은 바로 이 시즈 베이스드 MPD 경우에는 시즈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실제로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디에이션 방법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접근법들이 제시가 됐고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약간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1980년대 전만 해도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그런 이제 혁신적인 제품들은 대부분 개인의 어떤 직관에 의존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벨 1 Individual Approach라고 제가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제품들의 개발 동기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요. 그것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ndividual Approach 같은 경우에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된 계기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예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제품이 필요했는데 언맨 니즈였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니즈가. 그런 제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접 자기가 개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어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어컨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하면은 제일 먼저 나올 답변이 에디슨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에디슨 아니고요. 훨씬 더 오래전 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 브랜드죠. 예, 캐리어라는 사람이 가장 최초로 에어컨을 개발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상업화를 하진 않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코넬이라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아주 평범한 이제 미케닉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친구를 만나서 한여름에 이제 더운 여름에 서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제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친구는 그 당시에 그 종이 인쇄, 종이의 어떤 그런 뭐 신문 인쇄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 인쇄, 특히 신문 인쇄 같은 거 할 때 제일 힘든 시기가 그 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름에 이제 습하죠. 덥고. 근데 이제 종이에 잉크 인쇄를 하면, 그리고 이제 종이가 이제 쭉쭉쭉 이제 찍어져 나오면 그 잉크가 또 다른 그 종이에 이렇게 묻고 또 번지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도와주죠. 야, 내가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이 공기를 강제로, 이 물을 강제로 기화시키면 이 물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더라. 그런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한번 만들어 줄까? 해서 최초의 이제 에어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이 에어컨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개발이 된 거는 1900년대 초이지만 이게 상업화 되는 데는 거의 50년이 넘게 걸려요.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죄송합니다.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상업화되죠. 예.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혁신 제품의,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혁신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대개는 개발이 되고 나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시장에서 소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보면,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자칫하다가는 이제, 투자했던 돈을 모두 다 잃고, 파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망해서 그 기술을 아주 헐값에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예. 어찌됐건 간에, 에어컨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대성공, 작이죠. 예. 그런 이제 에어컨이 욕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일반인이 개발한 케이스이고, 사실 이런 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주름 빨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이 주름 빨대, 다시 말하면 빨대 주름을 만들어서 빨대를 꺾을 수 있게 만든 건데, 일본에서 개발된 계기를 보면,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누워 지내는데, 누워있는 아이한테 물을 먹이려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각 빨대는 있었지만, 직각 빨대로도 역시 물 먹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빨대를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하다가 꾸깃꾸깃 주름을 만들어서 이제 꺾어서 이제 먹이다가, 주름을 중간에 만들어서 꺾이는 빨대를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특허 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주름 빨대입니다. 라면도 역시 시작은 물론 면을 튀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원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에는 일본이 개발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 형태가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그거 역시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싸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만들어낸, 개인이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욕구는 발명의 어머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아주 우연히 만들게 되는 겁니다.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분이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실험을 하고 저녁 때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연구실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균이 들어가 있는 실린더가 이렇게 녹색으로 덮여 있었죠. 놀라서 이게 뭐가 잘못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이제 봤더니 실린더 안에 있던 그 강한 그 균들이 모두 다 이제 전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소위 그 곰팡이 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죠. 이 페니실린은 뭐 사실 그 전날 밤에 우연히 어떻게 그 날아 들어와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날아 들어와서 이 실린더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균들을 이제 모두 죽이게 된 건데, 뭐 말 그대로 우연히 이제 만들게 된 케이스죠. 이런 류들이 보면은 특히 그 약품 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품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분야들이. 뭐 바이아그라는 뭐 워낙 유명한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바이아그라는 심장 관련 그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서 그쪽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이 바이아그라를 이제 발기부전 시장으로 이제 다시 포지셔닝해서 대성공을 한 케이스이고, 보톡스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물질이죠. 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안면에 특히 눈 밑에 그 근육이 떨리는 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독을 갖다가 아주 그 미량의 독을 희석시켜서 그거를 그 근육에 주입시키는 방식을 쓴 거죠. 그랬는데 뭐 독을 주입을 하면 당연히 근육이 이제 땡땡하게 이제 뭉치죠. 그래서 근육 떨림이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근육 떨림이 멈추기만 한 게 아니라 봤더니 그 주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눈 떨림을 멈춘 것만이 아니라 눈가에 있던 주름들을 없앤 거죠. 다시 말하면 근육이 땡땡하게 펴지면서 주름들이 펴진 건데, 이걸 보고 이거는 뭐 사실 뭐 눈 밑에 근육이 떨려서 뭐 약 먹고 뭐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장보다는 주름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훨씬 더 많으니까 주름 제거 시장으로 가는 거죠. 네.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혈압약인데 원래는 이제 그 혈관 확장제예요. 그래서 고혈압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혈관 확장제로 개발이 된 게 미녹시딜인데, 이 미녹시딜이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이드 이펙트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펙트가 이제 발모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발모제 미녹시딜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했는데, 제품 개발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전혀 다른 적용 대상을 찾아서 대성공을 이제 한 케이스가 바로 있죠. 그 포스트잇 뭐 너무나 유명하죠. 원래 포스트잇은 그 3M에서 원래 그 접착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 접착제가 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는데, 그걸 그 옆부서에 있던 사람이 접착제가 접착력이 이제 높으면 실제로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반대급부로 접착력이 급격하게 빨리 사라져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접착력이 굉장히 낮다면 그 얘기는 공기에 노출이 돼도 그 접착력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뗐다 붙였다 하는 그 여러 번 그 공기에 노출이 돼도 접착력이 접착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이 접착제를 이용하게 되고, 그게 바로 포스트잇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예를 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뭐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중심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퍼스트 레벨은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개인의 수준, 개인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80년대 전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 이런 류들이에요. 이런 류들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잠깐만요. 앞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개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 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신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점차 많아져요. 그게 8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 그러면은 그냥 자유롭게 막 이야기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브레인스토밍은 사실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전에 각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그 과제를 설명을 해주면 그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지 않고 각자 제출합니다. 제출한 아이디어를 누가 제출했는지 모르게 아이디어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출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선입견이나 뭐 어떤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죠. 또는 그 팀의 리더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의 키가 뭐냐면 처음에 아이디어 낼 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건지를 모르게, 다시 말하면 뭐 요즘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포스트잇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받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사전에 미팅 전에 그 아이디어를 1대1로 받는 거죠.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단톡방에 누가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각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을 한 2번, 3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가 모인 상태에서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죠. 근데 보통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떠들면서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자유 토론이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꽤 굉장히 많은 아이디에이션 방법론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모포로지컬 퍼스트 커넥션 메소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 또 사실 최신 트렌드는 이제 이 그룹 아이디에이션 어프로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이 오픈 이노베이션 쪽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 그룹 아이디에이션 어프로치에서 가장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방법이 그게 사실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인투이티브 아이디에이션이 사실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아이디에이션도 좀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칠판에 좀 쓰고 판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냥 개념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도 그냥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첫 번째 전형성 스타디, 티피컬러리 스타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가 모든 냉장고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으로 손으로 연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차갑다. 그리고 뭐 직사각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성 연구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전형성을 이제 최대한 멀리 다른 개념으로 뒤집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뒤집으면 뭐 원통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갑게 만드는 기능이다 그러면 따뜻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손으로 여는 거다 그러면 뒤집으면 손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발로 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밸류 헌팅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뒤집었었을 때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누가 특히 좋아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다. 근데 그게 뒤집으니까 동그란 형태다, 실린더 형태다. 그러면 실린더 형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실린더 형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실린더 형태로는 특이하겠죠. 디자인이 예쁘고. 그 다음에 소위 호빵, 우리 편의점에서 호빵 팔 때 보면 넣는 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 있건 간에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거를 꺼내려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를 꺼내고 안쪽에 있는 걸 꺼내야 되고 번거로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실린더 형태면 그러면 쉽게 원하는 물건을 이제 호빵 같은 그런 호빵 케이스 같은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빵 통 같은 케이스면은 문을 열고 옆에 뭐라 그러나요? 플레이트를 돌려서 쉽게 꺼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쉽게 다시 말하면은 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꺼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찾아봐야 되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때면 이거 아주 디스커션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텐데, 예.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많이 집어넣고 자주 여러 가지를 꺼내야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식당의 요리사? 그렇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실린더 통이 동그라면 문을 두세 군데 만들어서 쉽게 오픈을 다른 방향에서 오픈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특히 좋아할 만한 데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지고 밸류 패키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이제 제품 프로덕트 컨셉을 정하고 USP를 찾고, 그죠? 예. 타겟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소위 밸류 패키징이라고 또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어떤 제품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작업들을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꽤 선호하는 그런 아이디에이션 방법론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레벨의 아이디에이션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개발을 하는데 어떤 특정 팀이 개발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혀 다른 회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주카리 피트 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피트니스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네 스윙이라고 하는 거를 타고서 거기에 매달려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운동 방법인데요.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주카리 피트 플라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리복이
여러분 서커스 하면 가장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단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단과 리복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볼까요? This is an app for project management called Monday.com. This is what it looks like, and this is what it feels like. Reebok and Cirque du Soleil are introducing a new way to move in the gym with Jacari Fit to Fly. Hi, I'm Veronica with WatchMojo.com, and today we're looking at a workout that will have you smiling while you sweat. So tell us, what type of workout is Jacari Fit to Fly? Jacari Fit to Fly is an interval workout, so meaning that we're working cardiovascularly, but we're also working on our muscular endurance. We have a bar which you can remove. You can place it at various heights, so that will also change up how you do your exercises. You can then add on foot straps, so your feet are now in suspension as well. You can also hold onto them with your hands. Now, this is a workout for women who want to have fun while working out. What makes this workout so much fun? The music, the Cirque inspiration, there's an artistic component to it, the sensation too of being able to fly. That's what Fit to 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지 않던 근육들을 스트레칭도 시켜주고,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큰 장점은 really good warm up and some stretches to get our bodies properly prepared because it is really dynamic. Lots of jumps, so there is a plyometric component to it. 가장 큰 제가 보기에 기존 제품 대비 가장 큰 USP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은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지 모르겠지만 좀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10년, 20년 하게 되면 반드시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격투기 같은 것들이 가장 최악인데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격투기 가능하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정말 골병듭니다. 젊었을 때 건강해 보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50대 돼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격투기 같은 거 많이 하면 50대만 돼도 어깨 이런데 팔꿈치 이런 데가 무릎도 그렇고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주카리 피트 플라이는 중력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 몸을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관절 보완에 관절 관리와 보호에 나름대로 굉장히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살짝 들어왔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 사실 보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 태양의 서커스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리복은 그 밖에 나머지 것들 이런 시설이나 시설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옷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같이 제품 개발을 한 거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코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완전히 둘이서 같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업종에 있는 제품들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제품 컨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여름이 덥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강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랬을 때 에어컨 사기 쉽지 않죠. 며칠 쓰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 사는 걸 주저했었었는데, 그때 삼성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나왔었냐면, 우리 에어컨을 사면, 이 에어컨을 사면, 만약에 27도 이상의 날씨가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그 해 여름에, 되지 않으면, 약 200불 정도, 24만원 정도를, 그 당시에,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걸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프로모션을 건 게 아니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한 그 통계 분석을 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삼성 화재 보험과 삼성전자가 상품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에 그 보험 상품을 합쳐서 판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리스크가 벌어지면, 현실화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돈을 200불, 24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보면 단순 이제 프로모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상당히 재미있는 번들의 형태입니다. 번들을 우리가 시스템 번들과 어서트먼 번들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 번들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묶어서 번들로 해서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서트먼 번들이라고 하는 거, ASSORT, 예? MENT, 어서트먼트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같은 종류의 제품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자들만 우르르 여러 가지 묶어서 판다거나 사탕만 잔뜩 모아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스템 번들링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코프로덕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아주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제 재미있는 방법론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이디에이션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셜 매뉴팩처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매뉴팩처링 또는 소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플랫폼, 그러니까 그 소셜 매뉴팩처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우리가 소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SNS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제품 컨셉 아이디어를 완벽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요. 그 제안된 아이디어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얻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종하고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기업은 그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여기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말 그대로 그 제품 컨셉을 평가하고 제품화하고 판매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SNS상에서 이제 제안을 해요. 우리 음식 먹을 때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론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이제 그 라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뿌려 먹는데 이게 좀 성가시죠. 예, 손으로 짜면 손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딱 그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탁 꽂은 다음에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꾹 눌러서 뿌리면 훨씬 좀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이제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니시에이터가 어떤 아이디어를, 시드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하면, 이제 발생시키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죠. 야, 그거 하려면은 꽂아야 되는데, 꽂아서 그 밑에 꽂힌 부분의 그 길이가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뭐 라임 같은 경우에 이거의 뭐 사이즈가 얼마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체크해서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 과정을 보면, 이게 퀄키라는 이제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한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를 지금 제가 가져와서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손으로 이렇게 짚어도 되는 건 몰랐네요,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데요. 이제 어떤 개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떠들면서 아이디어가 붙고 다듬어지고 발전하면, 그거를 이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 하는 이제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만들만 하다, 아니다, 부족하다 그럼 빠꾸를 시키면, 이제 페일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아이디어가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패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리서치 디자인, R&D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브랜딩까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뭐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quirky.com 웹사이트에서 팔고, 또 이제 직접 바이어들을 찾아내가지고 구매선을 찾아내서 그쪽을 통해서 그 제품을 팔게 되는 거죠. 팔게 되면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니시에이터가 가져가게 돼요. 저작권료처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아이디어를 낸 많은 사람들도 마일리지 개념의 어떤 컨트리뷰션 스코어를 가지게 되고, 그 스코어에 비례해서 수익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꽤 재미지 않나요? 실제로 이거를 흉내낸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일본에서 생기고 꽤 여러 나라들에 생겼는데, 저는 이거 꽤 굉장히 재밌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노베이티브 프로덕트, 혁신 제품들은 보면은 보통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기존 인더스트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제가 굵게 칠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혁신 제품들은 초기에는 시장에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지만, 한번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전혀 다른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게 혁신 제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큰 얘기들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장을 처음 만들어내는 제품을 이제 저는 사실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아담은 보통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만, 불완전 제품이어서, 너무 비싸고 불완전 제품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불완전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최소한도에 맞춰주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수준이 되는 제품을 이브라고 하고, 이브 때문에 시장이 이제 테이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대중화시키는 제품을 보통 아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을 왕창 내려서 대중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일반인 누구도 사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런 아주 핫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서 대중화시키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격을 내려서 이 산업이 더 이상 신제품 개발이 안 되도록 결국 다 같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계기를 만드는 제품을 저는 카인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것들을 한번 쭉 사례별로 보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요. 시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브랜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